저는 우리 인천지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취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그래도 수습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뭐 공소 제기돼서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건 질의는 사실 거의 안 하는데 이 사건은 워낙 국민들 관심이 많으시고 또 다른 사건들 연결이 돼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그 신당령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씨 가해자 지난주에 무기징역형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적용된 죄명이 특가법 보복살인죄입니다. 네. 예.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굉장히 높고요. 작년에 또 문제가 됐던 서울 중구의 스토킹 살인 사건 김병찬 씨 사건도 똑같이 보복범죄 살인죄였습니다. 이런 지금 스토킹 이후에 보복살인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인천에서도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사건 내용은 저희한테 이제 국회로 공소장을 주셔가지고 근거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더니요. 사건 내용이 이래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가 2022년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올해 2월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파악되기로는 처음 폭행이 있었고 그때 피해자가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나름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 4개월에 걸쳐서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이별을 요구하고 가해자는 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피해자를 미행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 발견되고 그러다 급기야는 이제 피해자가 한부모였는데 딸이 다니던 유치원에까지 전화를 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경찰 신고가 됐고 나중에는 보면 스토킹으로 결국 현행범 체포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인 2023년 7월 17일 날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새벽에 찾아가서 살해를 합니다. 미리 준비한 회칼이 있었는데요. 총 길이가 40cm였고 이 칼로 이 6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전형적인 보복살인, 스토킹 범죄로 인한 보복살인죄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을 보니까 단순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단순살인죄는 형법에 따라서 이건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보복범죄보다는 절반밖에 안 돼요. 혹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고받은 사건이고요. 또 범행의 잔혹성이나 그 잔혹성에 따른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는 저희 청에서 지금 가장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를 진행했던 주임 검사를 아예 지금 공판부로 배속시켜서 현재 공판검사와 함께 공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살인죄로 기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님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셨습니까? 네, 다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 보고를 받을 때 의원님과 같은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서 검사랑 또 부장이랑 한 1시간가량 토론을 거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2021년도 10월에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된 이후에 살인이나 살인미수와 결합된 스토킹 사건이 전국에 320건이 발생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복살인과 함께 기소한 것은 총 4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살인사건의 1.25%만 보복살인이 같이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저희 사건이랑 그 사건들의 차이점을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떤 점이 있었냐면 결국에는 범행 신고와 범행이 실제 일어난 시간의 시간적 근접성,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판사님 하셔가지고 그 범행의 그 범인의 그 범위, 고의, 방향, 그러니까 범행 동기, 그 동기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객관적 증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단계에서는 아마 주임 검사가 그러한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이거는 장고 끝에 악수를 드실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동기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 주관에 근거해 가지고 주관적 진술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는 없고 동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입체적인 것들인데
결국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객관적인 사정을 가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동기인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법원의 판례이고. 그런데요, 이 사건은요, 중간에도 과정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회칼 40cm 정도 길이가 되는 회칼을 구입한 이유가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가해자 본인도 이 스토킹으로 인해서 신고가 돼서 체포가 돼서 화가 나서 이 회칼을 구입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때문에 회사에서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가 돼서 분노해서 구입했다. 이런 진술들도 아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 객관적인 정황들이 이렇습니다. 스토킹 신고가 되고 나서도 일주일 뒤에 6월 9일 날 지하 주차장에서 숨어 있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잠정 조치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그 뒤로부터 한 달 동안은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접근을 안 했어요. 근데 스마트워치가 7월 13일 날 경찰에 반납이 됩니다. 반납되니까 바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7월 13일부터 4일 동안 매일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5일째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되고 나서 쭉 시간적으로도 연속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칼을 구입한 동기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로 인한 신고 때문에 회칼을 구입했다라는 진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이게 좀 피해자들도 저희 의원실에도 계속 요청이 좀 있어서 제가 또 관심을 갖는 사건이라 다시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이 아마 경찰 단계에서 지금 4시간 만에 전과가 아마 있었나 봐요. 2019년에도 교제하는 여성을 폭행했던. 별다른 구속영장 신청이 없이 그냥 석방이 됐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경찰 단계이긴 하지만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수사검사님이 아마 8월 28일 날 피해자 유가족 측으로부터 면담 요구를 받으셨나 봐요. 근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피해자 쪽 이야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간에 유가족 쪽에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알려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네, 사십시오. 첫 번째 현행법인 체포됐을 때 경찰이 석방을 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아마 단순 폭행 벌금 전력 외에는 전력이 없고 또 긴급히 신병 확보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을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28일 날 피해자 유족 측에서 아마 면담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히 저희 업무 절차를 더 잘 아시겠지만 설명드리면 이게 형사부에서 기소가 되면 그 사건이 이제 공판부로 넘어오게 되고 보통은 이제 그런 면담 절차가 이루어지려면은 1회 공판 기일이 잡히고 공판 검사가 공판 기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8월 28일 날 그 주인 검사가 아마 이러이러한 사유로 피해 진술 의견서나 진술 기회가 있을 거라는 거를 아마 통화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9월 20일에 걸쳐서 공판검사와 전화 면담을 피해자 유족 또는 그 변호인과 실시를 했습니다. 인천지검장님, 제가 직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 사건 단순 살인죄 기소된 거 한번 잘 숙고해 주세요. 네, 예, 저도 법원에서 일할 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너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하여튼 그 살인의 도구가 된 흉기를 스토킹 신고가 된 이후에 화가 나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가 반납된 직후에 바로 쫓아가서 일주일 뒤에 이제 살인을 했던 사건이니까 그 구조를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납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앙지검장님, 네. 예. 지금 6월달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중앙지검 첫 사건이 기소가 됐죠.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요 정말 중요한 법입니다. 예. 이 21대 국회가 이제 한 반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역사의 21대 국회에서 처리했던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년 전에 세월호 참사로 304명에 가까운 304명의 희생자들, 아이들과 성인들을 잃었고 또 고 김영균 씨 사건도 있었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생명안전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있어서 그걸 대변해서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최근에 약간 국민적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현황 발표를 하면서요. 22건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기업은 한 건밖에 기소를 못했고 21건은 중소기업이다. 이런 발표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대기업 기소 사건이 작은 이유가 대형 로펌들이 대기업은 방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솔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국민들 앞에서는 그래도 법 앞에 평등한데 과연 이것이 맞는가? 검찰이 그러면 법 취지를 살려낼 만한 의지가 있느냐? 이걸 뚫어낼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첫 기소된 사건 공소 유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구형과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대재해법 사망사고 검찰 양형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대재해처벌법은 구형의 기준 형량이 2년 6월에서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구간으로는 2년 6월이 하한인데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선고가 된 사건이 1호, 2호, 3호 세 건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사건에서 구형량이요. 1호 사건은 징역 1년이 구형이 됐었고 2호 사건은 징역 2년, 3호 사건도 징역 2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건이 다 양형 기준 가이드라인인 2년 6개월보다 더 낮은 구형이 됐거든요. 뭐 물론 2년 6월보다 낮게 구형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만 이제 이렇게 계속 여러 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소유지와 함께 구형 부분도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장님도 평택지청에 지금 국민들이 많이 마음 아파하셨던 그 SPC 계열사의 2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돼서 사망했던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원지검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중앙지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중앙지검에 있는 사건 관련된 건 아니니까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공탁법이 작년 말에 개정이 돼서 지금 형사 공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지역 사례인데 이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22년 1월달 사건인데 2심 공판 선고 6일 전에 가해자가 1억 5천만 원 공탁을 하고 4년 감형을 받았어요. 징역 20년에서 16년으로 항소심에서 4년 깎였는데 선고 받고 나서 6일 뒤에 1억 5천만 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거 그냥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먹튀 공탁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은 일인데 이 일이 지금 왜 발생했나 했더니 이 공탁법 바뀐 이후에 절차들이 좀 미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제도적인 개선책으로 좀 주문을 드리는 건데요. 중앙지검에서 해주시면 아마 다른 검찰청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탁이 있는 경우에 공판검사가 아마 구형량에 반영할 여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반영할 확인해 주시고 피해자들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형량을 깎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의원님 말씀처럼 꼼수 감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의사도 확인하고 예. 고맙습니다. 그 서울고검장님, 예. 네, 조금 전에 공탁 관련된 거는 고검장 회의 때나 해가지고 예. 검찰 전체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챙겨보시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 위원님 형사 공탁에 대해서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게 이제 피고인들이 기숙 공탁을 선고일 직전에 하면 공판 검사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 공탁소에서 재판부에 알려줄 때에 재판부에서 이게 양형 사유에 중요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론을 제기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양형 심리를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미처 공판 검사가 확인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위원님께서 법원 측에도 좀 변론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정화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검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고검장 회의가 검찰총장 주재로 있죠. 수시로는 아니고 예, 뭐 총장님 필요하시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대검에 가서도 이야기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대검 차원에서 법원 행정처하고 이야기하든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